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삼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2022년의 삼김. 제가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영광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새해 들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가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영준 대표 내정자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행사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노조로부터 퇴진을 요구받은 류 내정자는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요. 카카오 관련 주식 주가가 특별히 크게 빠졌나요? 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일 날 일단 그 연준의 양적 긴축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고요. 예. 그때 성장주들이 좀 후퇴를 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더 이제 내려왔던 것 중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규제 당국의 규제, 네. 이게 좀 더 강해질 거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 4분기 실적에 약간의 좀 비용들,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면서 네. 그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재료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준 대표 이외에 임원진,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꽤 많죠. 대체 얼만큼 많이 팔았길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아서 주가가 꼭 내렸다 이렇게 보긴 힘든데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주가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톡옵션이라는 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예.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영진들이 주가를 팔았을 때가 카카오페이가 한 20만 원 정도 주당 하던 네. 시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한 4, 5년 전에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5천 원에 주식을 사서 예. 20만 원에 판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익을 본 건데 뭐 그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주가는 한참 오르고 있고 우리 사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보호예수라는 거에 걸려 있어서 1년간 못 팔게 돼 있고 네. 상장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 보호예수를 걸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장되자마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영진들이 44만 주 8명, 그러니까 대표를 포함한 8명이 44만 주의 주식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5천 원짜리로 사고 바로 20만 원에 한 10일 만에 팔아버리니까. 그럼 얼마나 이익을 가져간 건가요? 그냥 류영준 대표만으로 보면 그게 한 460억 정도 되죠. 20만 원씩 해서 23만 주를 팔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규모보다도 그러니까 상장사의 임원이 네. 보통 경영진이 주식을 파는 거는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예. 좀 회사에 예.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파는 떨어질 게 가능성이 아니냐. 있다고 본다는 뭔가 불안하다 거죠. 이런 인식을 줄 그런 수밖에 인식을 없을 줄 것 수밖에 같아요.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상장된 지 이제 한 달여 됐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딱 그 편입된 날이에요. 그날 그렇게 행사를 했다는 거는 주가가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지금 팔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주주들한테는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일이고 또 직원들에게도 네. 마찬가지로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화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서 주주들도 어쨌든 손해를 보게 된 거고요. 네. 네. 참 이게 그 경영진의 어떤 도덕적인 예.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이 부분 이외에도 미국에서의 어떤 그 연준의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의 어떤 그 네.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일단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동안은 유동성 파티였다면은 네. 그동안은 자산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니까. 그랬는데 이 돈을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그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자산 시장에 돈이 덜 몰리겠죠. 아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장세도 좀 꺼질 수 있다는 그런 아하. 우려가 있고 특히나
성장주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예, 고속 성장을 또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저는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카카오 주가만 해도 시총이 한 7조가 감소를 했다 그러고 카카오 그룹 전체로 치면은 15조 6천 뭐 이 정도 되는 시총이 증발을 했다고 하니까 네. 꽤 많이 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긴축 이외의 영향이 더 많은 거죠. 보통은 이제 성장주들은 시장의 금리가 낮을 때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다가 네.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한다 그래서 네. 저금리 시대에는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요. 아하. 반면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예. 성장주들이 조금 피해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까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수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조정을 받겠구나 하면서 빠지는 와중에 카카오페이의 아까 그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네. 뭐 비도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타이밍이 좀 이상한 주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자극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특히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면서 시가총액을 굉장히 늘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회사들의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카카오라는 회사도 평가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받는 그런 느낌이 연초 들어서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대거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을 했더라고요. 네. 카카오에 대해서. 아. 예. 근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 영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류 대표 내정자에 대해서 먹튀 논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저는 카카오에 주식이 없지만 네, 주식 네. 가지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화나실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화나죠. 화가 나고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또 맞아요. 불안도 생기실 수 있고 원성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노조는 아예 대표 내정자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또 주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사퇴를 네. 또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 대표로 이제 내정이 돼 있었는데 네.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을 한 거고 네. 이제 카카오페이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페이의 대표는 3월까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스톡 옵션을 다 행사한 게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스톡 옵션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예정 매각 물량이 또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까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심리는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본인으로서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더 불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네. 폭탄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예, 스톡 옵션을 아까 23만 주 행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류영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이 71만 2천 주입니다. 이게 다 5천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도 본인 입장에선 절반 정도도 행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톡 옵션은 대가기 때문에 네. 상장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3분의 1 정도를 행사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또 폭탄으로 돌아올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스톡옵션 계약을 하는 곳마다 조금씩 계약 조건이 다른데 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맺어진 데도 있고요. 관두고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류영준 대표의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하면 3월에 지금 퇴직 일자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그러면 그 안에 어쩌면 행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물량은 아직도 스톡옵션 물량은 많이 남아 있다는데 파느냐 안 파느냐 자기가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실제로 매각을 해버릴 것이냐는 좀 다를 텐데 네. 이 정도로 욕을 먹었는데 또 행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워낙 뭐 의외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카카오 이 주가의 급격한 하락 문제 원인 스톡 옵션의 무리한 행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왔는데요. 네. 주식 투자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있으려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네. 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주에도 직원 한 명이 2천억 원 네. 횡령하리라고 누가 그걸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2천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1,890억 횡령이었어요.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다가 예. 100억 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1,980억 원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 정정 공시가 났습니다. 예. 2,215억 원이 총 횡령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최종 횡령액은 1,980억이 맞지만 네. 이 사람이 정말 자기 금고처럼 개인 금고처럼 회사 돈을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네. 뺐다가 넣었다가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가 있나. 재무 관리가 완전히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게 그때만 해도 저희 지난주에 방송할 때 그래도 뭐 10월에 빼내서 12월 안에 넣으려고 분기 안에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까 횡령 금액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횡령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부터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반기 결산도 했고 분기 결산도 한두 번 했었던 건데 안 걸리고 넘어갔다는 거는 외감, 그러니까 외부 감사도 문제가 있었고 내부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수사는 진행되는데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게 일단 이 범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범인이죠, 뭐. 범죄자, 특정 범죄죠. 예. 갑자기 이제 단어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피의자 상태이긴 어쨌든 하지만 이 횡령한 사람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회장이 연루됐다, 윗선이 연루됐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서 근데 회사 측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고는 있어요. 내용 증명까지 받았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회장의 그 행동도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개인 돈으로 투자할 때 회사가 같이 투자를 한 그런 정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신의 오스탐 임플란트 지분을 가지고 담보를 잡혀가지고 1,100억 원 정도를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대출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담보로서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또 갚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회사의 그 생명을 좌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진짜 폭탄 같은 소식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이 회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요. ETF, 펀드,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함께 운영되는 그러한 그 주가에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피해를 미치고. 네, 그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규모가 좀 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순위가 좀 높은 회사들은 패시브라고 하는데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라고 불리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좀 사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펀드들이 거의 대부분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주식을 좀 담아놨던 상태인데 거래가 지금 정지돼 버리니까 팔 수도 없고 자산 가치로 인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렇다 보면 펀드 전체의 수익률에 얘네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 펀드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라는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담았냐 적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가 내가 직접 가입 안 했는데라고 한 상품들도 다들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들은 조금씩 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간접적인 피해로 본다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갖고 있는 지분이 2020년 말로 해서 2.2%인데요. 연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작년에 또 대거 매수를 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45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뭔가 좀 의결권을 행사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다. 한 명의 화이트 칼라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회사 전체 그리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넘어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 엄청난 파장을 불러내고 있는데요. 이 수사 철저히 이루어져서 진실, 진상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이제 두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기업들 리스트 작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 대표 소송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액주주들 바로 의사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을 대표해서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서 소송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대표 소송입니다. 아하. 근데 국민연금도 아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지분이 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네. 이 주주 대표 예, 소송이 2019년에 도입됐죠? 네네, 맞습니다. 19년에 도입이 됐고 예. 지금 이제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갖고 있던 그 권한을 네. 하위기구인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수탁위원회로 좀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여러 이해가 좀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정부도 포함이 돼 있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수탁위에 좀 일임화 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그 주주들의 그 대표 소송, 주주 네. 대표 소송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형이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같은 게 적발이 된 이후에 예. 과징금 부과가 완료된 사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소송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네. 집단 소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네. 이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임원진에게 소송을 거는 걸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경영진의 판단이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까 과징금 뭐 이런 거 맞았을 경우에 그걸 결정을 내린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피해액을 회사에 낼 수 있게 아하. 이렇게 만드는 소송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건 뭐 제도상으로 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예. 김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려면 그 안에 20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9명 전문위원회로 넘김으로써 네. 빨리 결정해서 이번엔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이제 여기서 승소를 하면은 기업에 유리한 건데 네. 만약에 패소를 또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떠안아야지 되는 책임이 되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 민사 소송이니까 패소하면 네. 소송 비용을 떠나야 맞습니다. 안아야 되는 네. 이런 네. 문제가 네. 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소송 대상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기업들이 지금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소송 걸기가 좀 애매한 게 국민연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이고 그러네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주 대표 소송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거 주주 대표 소송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들인데 네. 이호진 전 퇴광그룹 회장의 횡령, 그다음에 조세포탈 혐의, 예. 그다음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이 했던 담합, 예. 그리고 CJ 대한통운하고 한진 등이 했던 담합, 네. 네. 그리고 은행 파생결합증권 불안전 판매, 아하.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펀드들 기억하시죠? 예, 예, 예. 이 불안전 판매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던데 왜 그런 건가요?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거는 기업을 겁주고 벌주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좀 펴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아니라 경제단체들은. 경영자를 예.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경영자가 또 기업을 대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네. 사주들이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저는 이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영진이 어쨌든 그 기업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걸어가지고 책임을 예.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위해서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 주주들하고. 주주들한테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한 예. 경영진 확정 판결을 받은 예.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단체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주주 대표 소송만을 지금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5% 이상 지금 이제 통계가 올해는 안 나왔기 때문에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200개 이상이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연기금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너무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연기금들이 해야 되는 행동 강령들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맞춰서 연기금들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의결권 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보완은 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어차피 경영진을 견제해야 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사회인데 이사회라는 게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회이사나 이런 게 네.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내서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행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막을 논리적인 근거 이유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미국 역시도 지금 이제 완전히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 중심의 자본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예. 네. 이게 가져온 순기능도 되게 많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 또 경영, 기업 모두 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새해 벽두부터 제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와 커피 믹스 맥심 등 일상에서 즐겨 먹고 마시는 식음료 가격 인상이 결정됐고요. 시멘트 가격은 작년에 이어서 2월에 다시 한번 인상됩니다. 커피값 오른다고 하니까 바로 확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체감되는 몸에 느껴지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뭐 인플레이션인 거는 사실인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 꼭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글로벌 요인이거든요. 네. 공급망이 차질을 빚었던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환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네.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서민의 고통을 마치 뭐 정권 말이라서 물가 관리 안 하나 뭐 이렇게 아. 생각해서 예. 하는 프레임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네. 네. 그런 글로벌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먹거리 가격들이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 커피도 뭐 지금 아라비카 원두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렸다고 하고 운임비도 많이 올랐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더 오를까봐 사실 좀 걱정인 네, 거죠. 맞아요. 오를까. 예, 물가라는 거는 조금씩 올라줘야 경기는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이 물건이 좀 오를 것 같아. 그래야 빨리 소비하지 네. 않습니까?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근데 네. 내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고 기다리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야 되는데 예. 지금 오르는 것들이 조금 폭이 좀 예상보다 좀 높네. 그리고 계속 다른 것도 오르고 계속 오르네 이렇게 하면서 네. 불안한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를까 봐. 근데 아. 식품 가격 오르는 거 보고 농산물 가격 오르는 거 보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인플레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사실-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네. 네, 저는 김윤- 커피를 진짜 네.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지금 네. 스타벅스의 아, 커피값이 네. 오르는 게 굉장히 저는 귀에 많이 꽂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많은 스가 분들이. 올리면은 이제 다른 그렇죠. 그 다른 뭐 체인들도 다 이디야나 오르니까. 더 예. 다른 커피들까지 같이 이렇게 줄줄이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율 상승도 아, 거기에 네네. 영향이 좀 미치는 건가요? 당연히 달러 값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이제 높아지면은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입 물가에는 또 이런 영향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달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수입 물가의 영향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물가 관리를 할 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환율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요, 소비자로서 불만이 큰 건 뭐냐면 아니 환율 오른다, 금리 오른다, 원자재 오른다, 그러면 일반 물가 올라요. 네, 그런데 환율,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안 내려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지금.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치영 기자님 책임지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스타벅스입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네, 네. 가격이라는 게. 네.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도 같은 소비자로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일인데 네. 가격이 한 번 오르면 사실 내려오기가 힘든 게 네. 저희 임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임금이 오르고 난 다음에 물가 내렸다고 임금 안 내려주는 것처럼 한 번 물가가 그래서 오르면 내리기가 힘들다는 게 그런 예. 데서 나타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이건 국제적인 요인이다. 뭐 정부가 뭐 말기라 네. 그런 얘기는 좀 반대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정부가 앞서 이제 뭐 환율 관리 말씀 네. 주셨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물가 관리?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이라서 눈치 보고 있다가 다들 관리 안 하니까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보다 예. 사실
사실은 물가 대책이라는 게 통화 정책도 네. 가능하고 예. 재정 정책도 가능하고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환율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시장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시간은 더 걸리지만은 네. 원칙적으로 더 맞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막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뭐 배추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물가 관리하는 거, 네. 뭐 배추 가격은 예. 그 사람이 담당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삼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